자, 지금부터 뉴턴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뉴턴 법칙은 두 가지로 나와 있죠. 중력 법칙이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운동의 세 가지 법칙이다. 이렇게 해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전혀 다른 뭐 두 가지 법칙 이게 아니라 결국은 다 한 가지 법칙이에요. 뉴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N이라고 쓰는 이 단위를 힘에 대한 단위라고 쓰고 있잖아요. 네, 뉴턴은 결국 뭘 한 사람이냐면 힘이 어떤 일을 하는지, 힘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작용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이 힘에 대한 거를 정리해 놓은 사람이에요. 만들어낸 사람은 아니고요. 이 전에 있었던 뭐 갈릴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학자, 뭐 이런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를 정리한 사람이 뉴턴인데 그 이전의 정리를 비교를 하자면 그 이후에는 정말 깔끔한 뉴턴이 정말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단위로 우리가 뉴턴 이름을 딴 N이라고 하는 이런 기호를 쓰고 있는 거고요. 중력 법칙이 뭐냐? 여러분들 중력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거를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만유인력 법칙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만은 1만 만자를 써요. 천만, 백만 할 때 그 1만 만자인데 이 1만 만자는 한자에서 모든 것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우주 만물, 뭐 만물의 근원음 이런 식으로 만물 얘기할 때도 만 개의 물질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물질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고요. 유는 있을 유자예요. 가지고 있다. 영어로 얘기하면 have의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in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인자는 아니고요. 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력은 힘력자입니다. 자, 그럼 이걸 그대로 해석해 보면 모든 것은 한자 말은요. 영어처럼 해석을 하시면 돼요. 모든 것들은 가지고 있다고. 뭐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은 모든 것들이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만유인력의 법칙인데 왜 중력 법칙이라고 했느냐? 이 만유인력의 정체가 뭐냐?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모든 것이냐고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질량이 있는 모든 것이니까 질량이 있는 모든 것들은 힘을 가지고 있다. 왜? 질량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인 거예요. 질량이 있으면 힘이 생겨버립니다. 자동으로. 그게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된다라고 뉴턴이 찾아낸 거죠. 자, 그 질량이 있는 물체들이 만들어내는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질량만 존재하면 만들어내게 되는 그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들이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 힘이 바로 중력이기 때문에 중력 법칙이다 라는 말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력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웠던 거고요. 이 중력은 질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죠. 그리고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만유인력 법칙의 내용이고 이걸 지금은 중력 법칙이라고 우리 책에서는 소개를 해 놓은 거고요. 자, 운동 법칙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 중력과 연관이 되느냐? 힘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힘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힘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모양 또는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운동 상태라는 말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하면 운동 변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운동을 변화시키는 것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운동 상태겠는데 운동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바로 힘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제대로 설명을 하려면 힘이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결국은 힘에 의해서 이렇게 운동이 변화하게 됩니다를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운동 법칙이 이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건 힘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즉 힘의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힘의 효과는 결국은 뭐예요? 운동 상태의 변화잖아요. 그래서 운동 상태의 변화를 힘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걸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단계별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관성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관성법칙이라고 하는 건 관성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자, 두 번째 법칙이 메인이거든요. 이 메인, 운동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가 바로 두 번째 법칙입니다. 가속도 법칙이라고 불리우는 법칙이고요. 뉴턴의 운동 법칙 핵심은 바로 이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핵심, 우리도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야,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서론을 먼저 깔죠. 야, 니네 이런 거 알아? 야, 이게 너 이런 거 하잖아. 뭐 게임이라고 한다면, 롤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뭐 배틀그라운드도 상관없고요. 야, 니네 배그 알아? 야, 이런 총 쏘는 게임이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처음에 시작을. 그 도입이 바로 관성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서론을 깔고 그 다음에 본론을 얘기하는 거죠. 힘과 운동은 이렇게 해서 힘이 작용을 해서 운동이 이렇게 변화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 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죠. 힘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건데 이게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어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더 정확하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은 가속도 법칙에 들어있다. 가속도가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우리 운동상태 변화의 원인이다. 운동상태는 다른 말로 속도라는 얘기를 했었고, 속도는 속력과 운동, 방향을 합친 개념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에서 나왔던 거죠. 속도 변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속도 변화를 다른 말로 가속도라고 불렀잖아요. 자, 결론은 뭐냐? 힘이 하는 일, 모양에 대한 이야기는 운동과는 좀 관련이 없으니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모양이 변한다고. 그래서 힘의 효과를 운동으로만 제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힘의 효과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운동에 변화를 준다, 즉 속도의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속도 변화 법칙입니다. 근데 속도 변화 법칙이 좀 말이 길다 보니까 가속도 법칙이라는 말로 말을 줄인 거예요. 속도의 변화를 가속도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속도 변화에 대한 설명을 바로 가속도 법칙에서 하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힘에 대한 설명, 힘이 어떻게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관성 법칙에서 뭘 얘기하느냐면, 야, 만약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원래 이래. 왜냐하면 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힘이 없을 때를 우리가 알아야, 야, 그게 힘에 의한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는 설명이 뭐냐면, 야, 만약에 힘이 없잖아. 그러면 물체들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 돼, 라고 설명을 하는 게 바로 관성 법칙입니다. 그래서 힘이 존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우리 똑같아요. 어떤 약을 먹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 야, 만약에 머리 좋아지는 약이 있습니다. 점수가 좋아지고, 점수가 머리가 좋아져서 성적을 올리는 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약을 먹이기 전에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성적을 내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노력을 했고, 그냥 노력하면, 약을 안 먹고 노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약을 먹은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야, 이거 약의 효과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체들한테 아무런 힘도 가해지지 않을 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알짜 힘이라는 말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드렸죠. 알짜 힘이 0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관성 법칙입니다. 모든 물체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힘을 주지 않으면 물체들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알겠지.
힘이 없을 때 너네가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힘을 줘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게 가속도 법칙인데, 가속도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죠. 속도의 변화잖아요. 이 속도의 변화는 힘이 원인이다. 그래서 힘을 많이 주게 되면 가속도가 많이 변한다. 속도가 많이 변화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속도가 커지고, 힘을 적게 주면 가속도는 작아진다. 속도 변화가 작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물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성질, 운동에 대한 뭐가 있었죠? 바로 관성이요. 이 관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물체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물체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물질이 힘을 거부하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게 관성에서 표현이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가속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똑같은 힘을 가하더라도 물체가 갖고 있는 관성이라고 하는 게 달라지면, 성질이 달라지게 되면 달라지는데, 관성이 크면 속도의 변화가 작아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관성이라고 처음부터 설명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일단 관성 설명 전이니까 질량으로만 이야기를 합시다. 질량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우리 교과서로 가가지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서 설명을 할 텐데, 첫 번째는 관성 법칙에 대한 이야기죠. 자, 관성은 우리가 충격량 배울 때 같이 다뤘었는데, 어디 있니? 여기 있네요. 자, 관성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냐? 관성 법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얘기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관성이라고 하는 건 뭐다? 현재의 운동 상태를, 관성이란 현재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그러면 운동 상태가 뭐였죠? 속력과 운동 방향, 이 두 가지였잖아요. 근데 운동 방향도 똑같은데 운동 방향의 변화를 지금부터 다뤄버리면 또 어려워지니까 방향은 변하지 않고 우리 속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운동 방향도 똑같이 나중에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운동 방향을 같이 다루면 까다로워지니까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쉽게 속력 이야기만 해볼게요. 자, 관성이라고 하는 건 현재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력에 유지하려고 하는 게 뭐다? 속력의 변화가 안 나오게 하는, 거부하려고 하는 성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속력 변화를 거부하려고 하는 성질이 바로 관성입니다. 이 관성은 모든 물질이 또는 모든 물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고 나서 적용을 해볼 때 맞아서 아, 이거네. 이렇게 이제 찾아낸 게 바로 뉴턴 아저씨가 한 가장 중요한 업적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물체가 가진 본성은 현재 속력을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이 현재 속력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0m/s가 되었든 1m/s가 되었든 100m/s가 되었든 간에 현재 속력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을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어요. 언제? 항상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관성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성이라고 하는 걸 모든 물질이 다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물질이란 어떤 모든 물질이냐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요. 질량이 있는 모든 물질은 항상 관성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서 현재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현재 속력이 변화하는 걸 거부하려고 한다. 이게 모든 물질, 질량이 있는 모든 물질이 가진 본성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질량만 존재하면 모두 이 성질을 가지니까 질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물질이 여러 개가 있으면 당연히 질량이 커지는 거니까 모든 물질이 다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고 했으니까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물질의 양만큼 결국 관성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관성은 질량에 비례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큰 물질들은 관성이 크기 때문에 운동을 변화시키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현재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물체뿐만 아니라 10m/s의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의 경우에 이 10m/s에서 11m/s로 바뀌는 거 또는 9m/s로 바뀌는 거 전부 속력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다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kg의 물체라고 한다면 1m/s를 이렇게 변화시킬 때 1N의 힘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0kg짜리 물체다. 이 10kg짜리 물체는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1kg짜리 물체가 10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kg짜리 물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10m/s로 움직이고 있으면 10kg짜리 물체가 11m/s로 바뀌려면 1kg짜리 물체 하나를 1m/s 바꾸는데 필요한 힘이 1N이었잖아요. 그러면 1kg짜리 10개를 바꾸는데 필요한 힘은 결국은 몇 N이 돼요? 하나당 1N이 필요했으니까 10N이 있어야만 1kg짜리 물체 10개가 전부 11m/s로 1m/s씩 바뀌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9m/s로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로 10N의 힘이 있어야만 된다. 왜? 버티는 능력이 물질의 양이 많아졌으니까 그 많아진 양만큼 10m/s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도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시키려면 그 물질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을 더 가해줘야 된다. 그래서 질량이 커지면 관성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변화시키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변화를 시키는데 지금 어땠어요? 질량이 커지는데 같은 변화를 시키려면 질량이 커지니까 큰 힘이 필요했죠. 자, 10배 큰 힘을 가했는데도 같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 질량이 커서. 그래서 같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질량이 크면 더 큰 힘이 필요하구나. 이런 거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변화가. 자, 요 얘기들이 이제 그대로 가속도 법칙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가속도 법칙으로 연결을 바로 좀 해볼 텐데요. 가속도 법칙은 뭐냐? 저 위에 있는 식이 답니다.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변화죠. 그래서 속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 힘이 원인이다. 이게 가속도 법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가속도 법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힘이다. 이 내용인데 앞에서 관성을 설명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런데 물질은 기본적으로 힘을, 즉 운동 상태의 변화를 거부한다는 결국 뭐예요? 힘을 거부하려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힘을 주면 야, 나 힘 주지 마. 나 이 상태로 있을래. 이런 식으로 힘에 의해서 변화하는 걸 거부한 이런 성질이 관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속도 변화 원인은 분명히 힘입니다. 자, 그런데 관성이 크면, 다시 말해서 질량이 크면 속도의 변화의 원인인 이 힘을 거부하려고 하는 성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성이 커지니까 속도의 변화가 잘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속도의 변화는 관성이 크면 속도의 변화가 잘 안 일어난다. 이거를 이제 비례 반비례 용어를 쓰면 어떻게 돼요? 힘이 원인이니까 속도의 변화는 힘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거를 용어를 쓰게 되면 힘과 비례한다. 힘에는 비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속도의 변화는 힘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 변화를 거부하는 능력이 관성이었으니까 관성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힘에 비례한다.
관성에 반비례한다 해서 관성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질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관성에 반비례한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렇게도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속도 법칙에서 속도의 변화, 가속도는 어떤 식이 만들어졌느냐. 힘에는 비례하니까 힘이 커지면 커집니다. 그런데 질량에는 반비례하니까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질량분의 1에 비례한다. 그런데 이 비례기호가 약속을 처음에 해버렸어요. 비례로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거를 그냥 등식으로 쓸 수 있게 힘과 질량과 가속도를 맞춰놓자. 이렇게 단위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 이렇게 그냥 바로 쓸 수 있게 비례식이 아니라 직접 써도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속도 법칙이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가속도 법칙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셨으면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남아있는데 작용 반작용 법칙이죠. 자,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은 이 힘이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가속도 법칙, 힘이 작용하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갖고 있는지 이 설명들을 해주는 게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은 조금 이 자체로만 받아들이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설명을 뉴턴 아저씨가 잘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요. 자, 작용 반작용 법칙을 보기 위해서 우리 책을 한번 잠깐 살펴볼 텐데, 책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3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서로 당기는 중력이 쌍으로 나타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 중력은 A와 B가 당기는 중력, 서로를 당기는, B가 A를 당기는 중력, 이 A가 B를 당기고 B가 A를 당기는 이 서로를 당기는 중력이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작용 반작용 법칙은 자, 우리가 작용 반작용 법칙을 실생활에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이 설명 자체가. 왜냐하면 실생활에서 우리가 작용 반작용을 생각하면서 뭔가 하지 않거든요. 전혀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 어쩌면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뭐냐면 힘의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때문이에요. 자, 힘의 효과라고 하는 건 결국은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자, 힘은 뭐라고 그랬냐면 모양이나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라고 그랬죠. 자,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 되니까 모양 변화는 뭐 계속 다루지 않습니다. 있긴 있지만 생략하겠고요.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 힘이니까 힘에 의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운동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 운동 상태의 변화가 힘에 의한 효과겠죠. 자, 우리가 힘이 작용했다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기 지금 힘이 작용했어 라는 걸 알려면 바로 운동 상태의 변화가 우리 눈에 확실히 보여야만 우리는 힘에 의한 효과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힘에 의한 효과가 너무 작아서, 즉 운동 상태의 변화가 너무 작아서 못 느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놓치고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가장 쉬운 예로 우리 벽에 미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 벽이에요. 벽에 사람이 한 명이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 있어요. 손을 대고요. 두 손을 다 댈까요? 자, 손을 대고 이렇게 서 있는 상황에서 밉니다. 어디로? 벽 방향으로 밀 거예요. 힘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할 겁니다. 벽을 향해서 가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벽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알고 있죠. 이렇게 힘을
확 하고 밀게 되면 천천히 밀든 빨리 밀든 상관은 없는데 벽을 이 사람이 미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벽이 밀리나요? 그렇지 않죠. 벽이 밀리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어느 쪽 방향으로 네, 반대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몸통이 이런 식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사람이 밀려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밀려나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람이, 나는 분명히 사람이 준 힘은 오른쪽 방향, 벽을 향해서 힘을 가했는데, 사람은 이런 힘을 가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 왼쪽을 향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한테만 초점을 한번 맞춰봅시다. 원래 가만히 있었어. 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밀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이 사람의 몸을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바로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필요한 거죠.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이 사람을 잡고 당겨야만, 이런 힘을 가해야만 이 사람의 몸이 이쪽으로 당겨질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벽은 나한테 아무런 힘도 쓰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자, 벽은 힘을 쓰지 않았어. 근데 나는 벽을 향해서 밀었어. 근데 내가 오히려 마치 나를 오른쪽 방향으로 누가 당긴 것처럼 움직여 왔단 말이에요. 자, 이건 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또 한 가지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래도 좀 더 이해가 잘 갈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상황을 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똑같습니다. 자, 똑같이 벽 앞에 사람이 서 있어요. 자, 손을 대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두 손을 다 대고요. 이렇게 서 있는데 문제는 이번 벽은 아주 얇은 창호지로 만든 벽이에요. 자, 아주 얇은 그런 그 종이로 만든 벽입니다. 이 뒤가 텅 비었어요. 빈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 한 장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물론 모르죠. 그렇게 된 사실 자체를. 자, 이 상태에서 밉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똑같이 딱 밀 거예요. 이 벽을. 원래 벽 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똑같이 힘을 쫙 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의 몸이 밀릴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사람 손이 이 종이를 땅 뚫고 들어가 버리겠죠? 이렇게 팍. 네. 뚫고 들어갈 거예요. 사람 몸통은 그대로 있고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한 일은 똑같잖아요. 사람은 이게 벽이라고 생각하고 종이밖에 없었지만 이쪽도 벽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가의 상황과 나의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이 사람은 한 일이 똑같아요. 왼쪽 방향으로 벽을 향해서 힘을 똑같이 줬을 뿐이죠. 자, 그런데 가의 상황에서는 사람의 몸통이 오른쪽 방향으로 분명히 밀렸는데 자기가 힘을 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마치 오른쪽 방향에 힘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한테 가해진 것처럼. 자, 그런데 나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았죠. 왜 그래요? 바로 이 벽 때문이에요. 차이는 벽이었잖아요. 벽의 차이가 났었죠. 벽이 뭘 어떻게 했어요? 가에서는 벽이 굉장히 단단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밀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 밀렸어요? 사람이 밀렸어요. 그러면 이 힘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오른쪽 방향의 힘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벽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벽이 없었으면 나타나지 않았을 힘이잖아요. 나와 같은 상황에서 이 벽은 사람이 미는 힘을 버텨낼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뚫리고 끝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몸을 오른쪽으로 밀어줄 수, 오른쪽으로 마치 당기는 것처럼 밀어줄 수 있는 이 힘이 나의 벽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결국 벽의 차이에서 나타난 거니까 이 사람의 몸통을 처음에 가해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밀어냈던 그 힘은 바로 벽이 만들어낸 힘이다라는 거 감이 좀 오시나요? 이거는 벽이 사람을 미는 힘이었던 거죠. 이쪽 벽은 그럴 만한 힘이 없는 벽이었기 때문에 밀지 못했던 거고. 자, 이렇게 힘이라고 하는 건 작용 반작용 법칙을 이해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힘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한다 이런 거예요. 하나의 물체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힘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대상을 필요로 하는데 어떤 대상이냐면 질량이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질량이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서로 간에 힘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대상을 필요로 한다. 이 대상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떤 물체가 A라고 하는 물체가 있어요. 그리고 B라고 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자, A라고 하는 물체 하나만 있으면 얘가 아무리 힘이 세든 아니면 아무리 빠른 속도로 움직여 다니든 간에 다른 애들한테 힘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요. 이 세상에 A밖에 없으니까 A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자, 힘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힘은 뭐였죠?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었죠. 그리고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속력과 운동 방향이었죠. 네, 속력과 운동 방향 중에서 1학년 때는 속력만 다룬다고 했으니까 속력만 뭐 얘기해도 상관없는데 작용 반작용을 할 때만큼은 운동 방향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물체 간에 서로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A 만약에 혼자 있어요. 그러면 얘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니까 힘을 작용하는 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물체도 없으면 얘는 어떤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할 수밖에 없죠. 변화하지 않는, 속력이 변화가 없고 방향도 변화가 없는, 속력과 운동방의 변화가 모두 없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움직여 다니다가 A가 B를 만납니다. 자, A가 이렇게 움직여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B를 만나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B는 멈춰 있었다고 할게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A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자, 움직여 가서 B와 만나는 순간 바꿔서 해볼게요. 이게 크기를 선생님이 반대로 그려가지고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헷갈릴 수 있어서 A가 정지했다고 할게요. 자, A는 정지해 있고 B가 움직입니다. 자, B가 막 움직여 다니다가 A를 만나서 A하고 이렇게 딱 부딪혔어요. 충돌을 막 시작했습니다. B가.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B가 주변에 아무것도 방해하는 게 없어요. 그럼 B가 A를 만나기 직전까지, 자, 요때 처음에 속력을 10m/s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A를 만나기 직전까지 B의 속력은, 그리고 운동 방향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겠죠. 속력과 운동 방향이 계속 일정한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가해진다, 안 가해진다. B에는 아무 힘도 가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B가 A를 만났어요. 딱 만나는 순간, 그래서 충돌을 했죠. 바로 이 다음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B가 A를 때렸으니까, 충돌을 했으니까 A가 멈춰 있었던 처음 속력이 얼마? 0m/s였던 이 A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어느 쪽으로? B가 날아가는 이 왼쪽 방향으로 얘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움직이기 시작한다. 뭘 갖게 된다. 그렇죠. 속력이 원래는 0m/s로 속력이 없었는데 속력이 있게 됩니다. 자, 얼마로 움직이느냐? 5m/s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속력의 변화가 생겼네요. 누가? A는 속력의 변화가 분명히 생겼죠. 0m/s에서 5m/s로 속력의 변화는 왜 일어납니까?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겠죠. 자, 어느 쪽으로 속력이 변화했냐면 오른쪽 방향으로의 속력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힘도 오른쪽 방향으로의 힘을 A가 받았겠죠. 바로 누구예요? 그렇죠. B가 A를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미는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A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겠죠. 왼쪽 방향으로. 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B 한번 볼까요? B는 어떻게 됐을까요? B는 움직이다 10m/s로 움직이다 A를 땅 하고 만나서 A를 이렇게 밀어내는 순간에 B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B는 멈췄습니다. 정지했다고요.
10m/s로 운동하던 애가 얼마? 0m/s로 속력이 뭐였어요? 변화했죠. 네, 속력 변화했습니다. 속력 변화한다라는 거는 뭐가 필요하다? 네, 힘 필요하다고요. 힘이 작용한 거예요. 어느 쪽으로? 빠르다가 10m/s로 움직이다가 속력이 줄었죠. 그러니까 속력이 감소하려면 힘이 운동 방향하고 어때야 됩니까? 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반대 방향이어야 돼요.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B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A와 만난 그 순간에 어느 방향으로 A와 만나고 나서 바로 멈췄으니까 A와 만난 그 순간에 B를 오른쪽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의 이 힘이 있어야만 B의 속력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정지를 하게 될 때까지 그런 힘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분명히 B가 날라와 가지고 A를 받았지만 A를 들이받는 순간에 B도 역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고 그건 결국 누구밖에 없어요. A밖에 없잖아요. 자, 그럼 이 힘은 대체 어떻게 생겨난 거냐? 바로 뭐냐면 관성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관성이 어떻게 힘이 됩니까? 자, 관성이 어떻게 해서 힘이 됐느냐? 관성이란 뭐라고 그랬죠? 버티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변화를 거부하는 능력이요. 그러니까 B가 날라와서 A를 밀어내는 순간 A는 움직이려고 해요, 안 해요? 네, 안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 자리에서 버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B는 A를 밀고 계속 앞으로 나가고 싶지만 A가 제자리에서 버틴다라는 건 결국 B가 A를 왼쪽으로 미는 거에 대해서 얘가 대항을 해야 되니까 어느 쪽으로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써야만 얘가 버티겠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A는 힘을 쓴단 말이에요. B는 A를 원래 날라오던 방향대로 밀어내는 왼쪽 방향으로 A를 밀어내는데 A의 관성이 B를 네, 자기를 밀지 말라고 너 왜 밀어? 그러면서 B가 오던 방향으로 다시 되밀어 가지고 버틸려고 한 이 관성이 B를 오른쪽 방향으로 미는 힘으로써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얼마만큼의 힘이 나타나게 되느냐면 요 부분은 기억을 좀 하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 외우셔야 되는데 항상 A하고 B는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A가 B를 미는 그 힘과 B가 A를 미는 힘은 크기가 항상 같은 크기로 작용을 한다는 거. 얘네 둘이 서로한테 힘을 가할 때는 B가 A를 조금만 밀죠. 그러면 A도 속력 변화가 조금만 일어나면 되니까 관성으로 하지마 이 정도 조금만 한다는 얘기예요. B가 A를 세게 밀면 세게 밀수록 더 큰 변화를 일으키려다 보니까 A도 더 크게 저항을 하게 돼서 반대로 되돌아오는 반작용도 더 커지게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같은 크기만큼 작용을 하게 돼요.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A의 관성은 움직임을 거부하는 방향이니까 가해진 힘을 되돌려주는 방향이니까 서로 어떻게 이 두 가지 힘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크기는 같이 작용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상황들이 이렇게 같은 크기의 힘이라고 한다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벽이라든지 이런 아까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분명히 벽은 가만히 있었고 사람만 이쪽으로 왔는데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 거지? 자, 이게 대체 왜 일어난 일이냐면 효과의 크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질량과 관련이 생겨요. 질량이 크면 아까 가속도 법칙에서 뭐라고 했더니 변화가 작다고 그랬죠. 자, 질량이 크면 변화가 작아져요. 질량이 아주 큰 것과 질량이 아주 작은 거 얘네 둘이 만약에 서로 부딪혔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서로 부딪히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같은 힘으로 밀어요. 같은 힘으로 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가 1kg이라고 할게요.
요 작은 물체가, 이 큰 물체는 1000만 kg짜리입니다. 10,000배가 커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충돌을 해서 쭉 날라와서 꽝 부딪혔어. 얼마로 이 작은 게 날라왔냐면 10m/s로 날라왔다고 하자고요. 꽝 부딪혔어요. 그러면 운동량이 얼마가 되겠냐면 10kg/m가 되겠고, 그럼 충격량도 10Nm 이렇게 되겠죠. 자, 10Nm인데 충돌 시간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 충돌 시간을 정해놓읍시다. 0.1초 동안 충돌을 했다고. 자, 그러면 가해진 힘은 얼마가 나와요? 100N이 작용했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자, 이 공이 10m/s로 휙 날라옵니다. 조그만 공이. 그래서 10,000kg짜리 물체를 땅 하고 때려요. 얼마로? 그리고 0.1초 동안 충돌을 했으면 100N의 힘으로 분명히 때렸어요. 그러면 이 물체는 100N의 힘을 받겠죠. 이 물체로부터. 조그만 물체, 큰 물체를 A, 작은 걸 B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B가 A를 때린 힘이 100N이에요. 그러면 A도 B를 얼마로 때린다? 반대 방향으로. 네가 오도, 야, 너 나 왜 때려? 그러면서 반대로 가만히 있을래? 야, 가! 그러면서 다시 밀쳐내는 힘이 얼마? 100N으로 B를 밀어요. 자, 이렇게 같은 힘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10,000kg짜리 물체잖아요. 100N이 작용을 했고, 얼마 동안? 0.1초 동안. 자, 그러면 0.1초 동안 100N이 작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운동량은 아까 얼마였어요? 10kg/m가 되겠죠. 자, 10kg/m가 되는데 얘는 얼마예요? 10,000kg짜리죠. 그러면 이 운동량이 결국은 10,000kg짜리가 갖게 되는 운동량과 같아야 되겠죠. 충격량을 받았는데 그 충격량이 얘를 움직일 테니까. 그럼 얼마로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1000분의 1m/s로 움직이겠죠. 자, 날라온 공 한번 볼게요. 날라온 공이 B. 날라왔잖아요. 그래서 100N으로 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A도 B를 다시 너 뭔데? 그러면서 100N으로 되치기를 해놔가지고 100N의 힘을 고스란히 돌려준단 말이에요. B가 때린 만큼. 자, 그러면 이 100N의 힘은 B한테 다시 되돌아올 텐데 아까 0.5초 동안 힘을 가했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10N, 10km/s가 될 텐데 튕겨 날 때도 마찬가지의 힘을 똑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kg짜리니까 역시 10m/s의 속력으로 되튕겨 나겠죠. 그런데 A는요, 1000분의 1m/s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 1mm/s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B가 1초에 10m를 가는 빠르기로 날라와서 다시 빵 때리고 나서 A를 때리고 다시 A가 B를 미는 힘에 의해서 같은 힘을 받았으니까 그 힘에 의해서 되돌아 날아갈 때 얼마큼? 1초에 10m씩 휙휙 날아갈 때 A는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얼만큼? 1000분의 1mm만큼만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B가 이만큼 날아갈 때 A는 제자리에서 겨우 움찔 이 정도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A를 지구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1000kg의 수준이 아니죠. 1000배를 훨씬 넘어서는 이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그 거리는, 1초에 움직이는 거리는 훨씬 더 적어져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수준까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의 변화를 느낄 수가 없다고요. 둘이 똑같이 힘을 받아서 똑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왜? 작용 반작용 법칙 때문에. 그렇지만 지구의 질량과 그 물체의 질량의 그 비율 때문에 변화가 나타날 때에는 이 질량의 비율의 역수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도로 변화해야 되겠잖아요. 그 속도는 이 비율의, 질량의 비율의 역수로 분명히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지구의 움직임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달 정도 되는 크기가 되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얘도 질량이 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하고 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달이 지구 주변을 완벽하게 이렇게 원으로 도는 게 아니라
지구도 달을 돌리는 동안에 지구도 살짝 자기 자리 근처에서 돌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제자리에서 가방에 책을 많이 집어넣어 놓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이 가방을 제자리에서 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게 제자리에서 돌아갈까요? 아니면 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까요? 조금씩. 가방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제자리를 못 지키고 돌리는 동안에 몸이 조금씩 흔들흔들 이렇게 자기 자리 가운데를 유지는 하겠지만 이쪽 갔다 이쪽 갔다 조금씩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만 짓자면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힘이 작용할 때는 반드시 대상이 필요로 해서 질량이 있는 대상이 두 개가 있어야만 서로에게 힘을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쌍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쌍으로 작용하는 힘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서로가 서로를 미는 힘의 크기는 같고 서로가 서로를 밀거나 당겨야 되니까 작용하는 그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힘은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원리를 뉴턴이라는 아저씨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례로서는 어떤 게 있냐면 작용 반작용을 이용한 게 아까 얘기했던 이런 그 밀고 반대 방향으로 우리 수영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걸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케이스죠. 발을 대고 이렇게 배영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수영을 해서 올 때 속력을 내기 위해서 벽을 딱 박차고 쭉 추진력을 얻는 벽을 세게 차면 세게 찰수록 반대 방향으로 벽이 나를 밀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야구공 던질 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전이 매우 잘 되는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무거운 농구공 같은 걸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농구공을 앞으로 획 던지면 한 손으로 들고요. 던지면 몸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농구공을 이쪽으로 던졌으면 몸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는 뭐 우주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끔씩 나오는데 우주인들이 이렇게 유영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뭐가 칙칙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체를 발사를 해서 반대 방향으로 추진력을 얻는 거라든지 로켓을 발사할 때 로켓이 기체를 굉장히 빠르게 태워가지고 발사를 시키죠. 그렇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로켓이 날아가는 거. 이 기체가 로켓을 미는 거예요. 로켓이 기체를 밀어내니까 기체도 로켓을 밀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배에다가 선풍기, 수레 같은 데에다가 선풍기를 올려놓고 선풍기 바람을 딱 발사를 시키면 바람이 가는 동안에 선풍기 수레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왜? 이 선풍기가 바람을 왼쪽으로 밀어내니까 바람이 선풍기를 오른쪽으로 밀어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작용 반작용의 사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용 반작용은 개념을 좀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짚고 반대로 밀어가지고 사람이 걸어갈 때도 바닥이 미끄러우면 우리가 오히려 못 걷죠. 바닥을 딱 발을 붙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우리 뒤쪽 방향으로 발을 밀어야 이 미끄러지지 않고 땅을 밀면 우리 몸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서고 싶으면 뒤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발로 땅을 딱 딛은 다음에 미끄러지지 않고 발을 앞쪽으로 밀어내면 우리 몸은 뒤로 가겠죠. 왜? 땅이 우리 몸을 반작용에 의해서 뒤로 내가 땅을 밀면 땅도 나를 미는데 반대 방향으로 밀기 때문에 반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은 뒤로 나가게 그 땅을 민 반대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작용 반작용입니다. 뭐 배 탈 때도 마찬가지죠. 배 탈 때 노를 젓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노를 저을 때 노를 이쪽으로 해서 물에 담그고 쭉 당겨서 이쪽 방향으로 물을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 물이 나를 밀어내기 때문에 배는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사례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한번 인터넷 검색하셔서 한 번만 훑어보시면 아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상으로 뉴턴 법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